안녕하세요. 이명입니다. 중국 근대사 이야기 이번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중국 근대사 시간에 신의 혁명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어린 선통제가 즉위를 했고 그의 아버지 순친왕 짜이펑이 섭정을 하면서 정치를 말아먹었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내각을 만주족, 황족들로 가득 채워서 중국 한족들, 민중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고, 게다가 민영철도를 청나라 황실이 국유화해가지고 이걸 담보로 외국 자본 끌어다가 쓰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중국 민중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된다. 이것이 신의 혁명으로 이어진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민영철도를 국유화하면 이걸 또 담보로 외국에 넘기게 되면 이거 못 찾아오거든요. 철도의 이권이 외국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에 대해 민중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됩니다. 1911년에 폭발하게 되는데 1911년이 바로 신해년입니다. 1911년 5월 달에 중국 창사 지방에서 민영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운동을 보로 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호하자 길을, 그래서 철로를 보호하자, 그게 보로 운동입니다. 철길을 지키겠다는 그런 운동인데 조직도 만들어집니다. 보로 운동회라는 조직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이 운동이 확산되는데 가장 그 시위가 크게 일어나는 곳이 스촨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청나라 정부에서는 보로 운동회의 이 수뇌부 주동자들을 체포를 해가게 됩니다. 이 체포를 하게 되자 스촨에서 무려 10만 명이 가담한 거대한 시위가 전개가 됐고요. 시위가 이렇게 커지게 되자 이걸 진압하는 청나라 군인들이 발포를 하게 되면서 총에 맞는 사람들까지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유혈 사태가 발생하자 시위는 더 확산되고 더 과격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청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또 군대를 더 투입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1911년 10월 10일 우창 지역에서 대대적인 봉기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이걸 우창봉기 또는 우창신군봉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창 지역에서 신군이라는 군대 세력이 봉기를 한 거예요. 자, 신군, 신식 군대예요. 우창 지역에 만들어져 있었던 신식 군대인데, 자, 이 우창 신군 안에는요, 우창 지역의 혁명파 세력들이 들어가서 군인들 그리고 장교들을 혁명파로 포섭하고 있었습니다. 혁명의 이념들을 전파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혁명파와 손잡은 우창 신군 세력이 봉기를 했고요. 우창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자, 이때가 10월 10일인데 점령을 하고 나서는 우린 공화정 정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선포까지 하게 됩니다. 이래서요, 이 10월 10일이 중화민국에서는 국경일입니다. 쌍십절이라고 부르면서 중화민국 건국 기념일로 기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창 신군이 봉기하니까 중국 각 성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자, 여기서 각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뭐 남한산성, 뭐 수원 화성, 뭐 이런 그 개념이 아니라 성이라고 하면 중국 안의 행정구역을 말하는 것이죠. 이 중국 각 성이 독립을 선언해요. 청나라 안 하겠다라는 거죠. 청나라에서 탈퇴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혁명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창을 점령한 군대, 신군 세력들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창 지역의 그 군대를요, 혁명군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혁명파의 군대, 혁명군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각지에서 혁명군에 가담하는 세력들이 막 생기게 돼요. 주로 남부였습니다. 혁명군이 활동하는 지역은 주로 남부였고, 북부에는 그럼 이제 청나라 정부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청나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냐면요, 위안스카이를 불러옵니다. 자, 위안스카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순친왕 짜이펑이 정치를 하게 되면서 위안스카이는 밀려났었어요. 그래서 낙향해가지고 있었는데 그랬다가 이때 복귀를 시키는 겁니다. 자, 복귀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위안스카이는 뭐 군인 세력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당시 신군, 중국 청나라 신군의 가장 주력 부대가
북양군이었습니다. 자, 이 북양군은요, 원래 위안스카이가 키우고 거느리고 있었던 군대인데, 위안스카이가 낙향을 한 다음에는 위안스카이의 부하이자 신복인 단치루이가 북양군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양군은 단치루이뿐만 아니라 이 북양군의 대부분의 장교들이 위안스카이를 따르는 그 세력들이었단 말입니다. 자, 이래서 위안스카이를 불러다가 북양군을 이끌게 하면 북양군이 위안스카이의 지도 아래 이 혁명군들을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위안스카이를 불러다가 청나라 황실은 혁명군 세력을 진압하라고 시키려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위안스카이 권력 욕심이 많은 인물이잖아요. 당시 청나라 황실 순친왕 짜이펑도 이거 우려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위안스카이가 혁명 세력을, 혁명군을 진압을 하면 그 다음에 다른 이유를, 트집을 잡아서 쫓아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만약에 혁명군 세력을 진압하지 못하면 그에 대해 책임을 물어서 쫓아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위안스카이를 불러다가 북양군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청나라 황실은 위안스카이한테 총리 대신 자리까지 주면서 혁명을 진압할 전권을 다 위임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1911년 11월에 들어서면서 일부 지역에서 청나라 군대가 혁명군을 압도하는 그런 지역들이 막 생겨요. 자, 그런 분위기에서 사실 위안스카이가 북양군을 이끌고 몰아붙였으면 혁명파 세력들을, 혁명군을 다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안스카이가 그걸 안 해요. 자, 위안스카이는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복귀한 정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권력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청나라 군대가 혁명파들을 압도하게 되자 위안스카이는 이렇게 된다면 혁명파가 불리해지겠지? 그러면 혁명파가 자기네들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나와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요, 진압을 하지 않고 기회를 봐서 혁명파와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산대로 됩니다. 1911년 12월 초, 12월 2일에 각성 대표들이 모여요. 혁명에 참여하고 있는 각성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위안스카이가 청나라의 반기를 들어주기만 한다면 위안스카이를 리더로 하는 공화정을 출범시켜보는 게 어때? 라고 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12월 5일 날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납니다. 청나라 황실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만들자, 그리고 위안스카이를 전면에 내세우자라는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고요. 12월 6일에는요, 이 청나라 황실에서 섭정을 하고 있던 선통제의 아빠 순친왕 짜이펑이요, 섭정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위안스카이에게 전권을 넘기게 됩니다. 자, 위안스카이에게 점점 기회가 오고 있네요. 12월 18일부터 위안스카이와 혁명군 사이에 협상, 화의가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 주도권은, 전국의 주도권은 사실 위안스카이가 갖고 있었어요. 군사적으로도요, 사실 혁명군 세력을 압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청나라 황실한테도 위안스카이가 압박을 넣고 있었습니다. 공화정을 받아들이는 길만이 청나라 황실이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압박을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위안스카이가 당시 전국을 주도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화의가 전개되던 그 기간에 순원이 청나라로 귀국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순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신의 혁명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순원인데, 사실 순원은요, 지금 말씀드린 이 신의 혁명 기간에 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서 혁명 자금을 모집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순원은요, 사실 왜 이렇게 신의 혁명하면 순원이 떠오르냐면, 이 신의 혁명의 결과물인 중화민국의 첫 임시 대총통이 순원이라 그래요. 순원은 사실 국외에 있었고요. 중국 동맹회의 그 주축 인물이었고, 해외에서 그동안 계속 혁명 운동을 해왔잖아요. 중국도 공화정을 위해서, 청황실 붕괴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인물이라서 중국 안에서는 상징적인 존재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신의 혁명 당시에는 막상 국내에는 뒤늦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순원은 해외에서 혁명 활동을 하고 있었고 자금 모금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벼랑간 중국에서 급격하게 혁명의 물결이 전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순원이 홍콩으로 부랴부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온 게 1911년 12월 21일이었는데 순원이 중국에 들어오게 되자 혁명 세력들은 새로 형성될 중국의 공화정, 중화민국의 대총통으로 순원을 추대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1911년 12월 27일에 순원을 중화민국의 임시 대총통으로 선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며칠 후 12월 31일에 그 순원과는 별개로 위안스카이가 그 혁명파 세력들과 협상을 해서 결론을 냅니다. 청나라 황실을 무너뜨리고 민주공화정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전쟁도 중지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12년이죠. 1912년 1월 1일 중화민국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중화민국의 임시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고요. 중화민국의 첫 임시 대총통으로 순원이 이제 중화민국의 그 지도자로서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그런데요, 순원이 막후 협상을 통해서 이 임시 대총통 자리를 위안스카이에게 넘기기로 합니다. 양보를 하기로 해요. 자, 순원은 왜 이러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순원은 국내 기반이, 본인의 기반이 굉장히 미약했어요. 그리고 혁명군도 보니까 굉장히 미약합니다. 사실 위안스카이의 북양군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위협을 하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게다가 재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혁명파 세력 내의 결속도 그리 강하지 않았어요. 이 신의 혁명이 각지에서 막 일어나다 보니까, 또 혁명군도 각지에서 막 형성되다 보니까 이들이 서로 연계를 하거나 결속하는 게 굉장히 약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세력이 이렇게 탄탄하고 안정되고 조직력이 좋은 그런 세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혁명군 자체도 탄약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순원 개인적으로도 국내 기반이 없고, 자, 이러니까 순원이 이거 위안스카이가 땀만 먹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순원 자체가 불안함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원은 지금 이 좋은 기회에 청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다시 또 기회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안스카이에게 임시 대총통 자리를 넘겨주면서 조건을 겁니다. 조건. 첫째, 청나라 멸망시켜라. 청나라 황실 위안스카이의 힘으로 문 닫게 하라. 그 다음 공화정을 유지해 달라. 그 다음 당시 임시참의원에서 만든 임시약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임시약법을 꼭 지켜달라. 이런 조건들을 내걸어요. 자, 이 임시약법 내용에는요, 그 총통을 탄핵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총통이 외국과 조약을 맺거나 할 때는 항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그러한 조약들이 있었는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거 꼭 준수해 달라. 게다가 마지막 하나 더, 난징을 수도로 삼아달라. 이런 조건들을 위안스카이에게 던지고, 이거 조건 수용하면 대총통직을 넘기겠소 했더니 위안스카이가 받아들였습니다. 혁명파 세력이 곤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청나라를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그 순원의 생각으로 전개됐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순원과 약속을 하고 청나라 무너뜨립니다. 청나라를 압박을 해요. 공화정을 수용해라. 그런데 청나라 황실 안에도 여전히 입헌파들이 있었고 입헌 군주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죽여버리고 청나라 황실을 압박을 계속합니다. 자, 청나라 황실은요, 끝까지 자기네들이 무력을 동원해서 혁명파를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황족들이 있었고, 그걸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막상 그 사람들은요, 지네 군대가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결국 위안스카이의 압력으로 인해서 1912년 2월 12일 중국의 마지막,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가 퇴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청나라는 붕괴됐고요. 베이징은 위안스카이의 북양군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나라 황실, 선통제 같은 경우는요, 중화민국에서 청나라 황실과 조약을 맺어요. 우대해 주겠다. 청황실을 우대해 주겠다는 그러한 내용의 조약을 맺어서 자금성에 머무르게 됩니다. 외국 군주에 대한 그러한 그 대접으로 자금성에서 그냥 살게 해줄게. 그래서 청나라 황실, 이 선통제는요, 자금성에서 자금성 주인처럼 그냥 거기에 머물고 그냥 먹고 삽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해줬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청나라의 그 선통제는요, 당시 좀 어렵기 때문에 청나라가 망한 그런 현실도 정확히 잘 몰랐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아무튼 청나라는 혁명파 물리치려고 불러들였던 위안스카이한테 뒤통수 맞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참 이 위안스카이라는 인물 때문에 청나라가 결정적으로 패망을 하게 된 측면도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청나라가 무너진 다음 날 순원은 임시 대총통 자리를 내놓게 되고요. 그리고 1912년 3월 10일에 위안스카이가 제2대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통직을 이어가게 되는데, 자, 그런데 위안스카이가 여기서 또 순원 뒤통수를 때렸어요. 아까 약속할 때 이 임시 대총통 자리 줄게, 이거 조건 지켜줘라고 했던 그 조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난징을 수도로 삼아달라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위안스카이가요 베이징에서 취임하고요 베이징에 있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중화민국이 베이징을 수도로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위안스카이는 이뿐만 아니에요. 이후 공화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깨고 본인이 황제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여튼 이 신의 혁명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신의 혁명은 사실은 미완의 혁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순원과 혁명파들이 꿈꿨던 것은요, 청나라 왕실을 무너뜨리고 중국 안에 민주공화정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 목표였을 텐데,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 청나라 황실은 무너뜨렸으나 민주공화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청나라 붕괴 이후에 당시 중국을 이끌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인물 2명, 순원과 위안스카이, 이 두 인물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진 못했다. 일단 순원은 기반이 약했고, 혁명파 기반 자체가 약했고, 당시 혼란스러운 중국을 빠르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조직,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았다. 이게 순원의 약점이었고요. 위안스카이 같은 경우는요, 뭐 민주공화정 이런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제대로 잡혀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본인의 권력을 탐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의 혁명은 이후 더 중국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또 하나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신의 혁명 이후의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